2026년 2월 28일 중동의 하늘이 불타기 시작한 그 순간 당신의 주유소 기름값에는 이미 시한폭탄이 장착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동시에 폭격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브렌트유는 단 하루 만에 12% 수직 상승했고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구 반대편 한국에 사는 우리의 문제냐고요?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 기름을 실은 유조선의 99%가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우리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당신의 장바구니와 대출 이자가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1973년 5.1 쇼크 이후 반세기 만에 찾아온 최악의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테헤란의 하늘을 가르는 첫 번째 폭발음이 울렸을 때 이란 시민 수백만 명은 평범한 금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간 벼르고 별러온 칼을 마침내 뽑아든 순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작전에 에픽 퓨리, 우리말로 장엄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은 로어링 라이언, 포효하는 사자라 불렀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습은 수도 테헤란뿐 아니라 곰, 카라지, 게슘 등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군사 거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투단이 아라비아해와 지중해에서 육해공 입체 작전을 펼쳤고 수백 대의 전투기와 자폭 드론이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공습이 최소 4일에서 일주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 가장 많은 미군 전력이 집중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한 줄이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였던 하메네이가 죽었다. 35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미국 측의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공식 통보했고 이란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수뇌부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린 뱀은 더 거칠게 물어뜯는 법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상공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었고 카타르 아룬데이드, 쿠웨이트 알리알살렘, 아랍에미리트 다프라, 바레인 제호함대 본부 등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가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직접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 이 분쟁은 지역 충돌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를 겨누는 대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포의 첫 번째 포탄은 폭탄이 아니라 기름값이었습니다.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장외 거래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은 단숨에 12% 급등해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도가 폭격당하고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이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력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건 이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미사일이 아니라 지도 위의 한 점,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한 바닷길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이름 석자가 세계 경제를 겨누는 총구가 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공습 직후 알마야딘 TV를 통해 이란에 대한 침공 이후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혁명수비대는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모든 상선에 초단파 무선으로 경고방송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유럽연합 해군 작전사령부 아스피데스와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이 경고를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봉쇄일까요? 아니면 허세에 불과한 것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란은 지난 40년간 호르무즈 봉쇄를 수없이 위협해왔지만 실제로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4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벌어진 이른바 탱커 전쟁 때도 두 나라가 서로의 유조선을 공격하고 해협에 기뢰를 깔았지만 완전 봉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2011년 핵위기 때도 2018년 미국과의 극한 대치 때도 이란은 봉쇄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자신의 원유 수출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대문을 잠그면 자기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제적 손해 따위를 계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대문 걱정을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정부의 공식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군사 조직으로서 봉쇄를 감행했고 실제로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만 원유를 싣고 바스라로 향하던 초대형 유조선 KHK 엠프리스호가 해협 바로 앞에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이글 베라크루즈호,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던 프론트 상하이호도 해협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임대한 대형 유조선들은 이라크 인근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일본 최대 해운사 니폰유센과 그리스 해운 당국은 소속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통과를 피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현실에서 배들은 이미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을 일상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딱 하나뿐인데 그 도로 한가운데 바리케이드가 쳐진 겁니다. 우회 도로가 있긴 한데 몇 배나 먼 산길을 돌아가야 하고 그마저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케이드 뒤에 갇혀버린 기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전 세계 해상 운송 원유의 25%,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 물량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 충돌이 확산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 72달러 수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배럴당 130달러가 되면 당신이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0원 훌쩍 넘깁니다. 한 달 기름값만으로 수십만 원이 더 나가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 반대면의 전쟁이 당신의 통장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당신의 통장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목을 가장 세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은 당신이 매일 아침 타는 자동차의 기름통, 겨울철 보일러를 데우는 가스, 공장을 돌리는 전기의 출발점과 같은 곳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인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한 바닷길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이 물길을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5%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즉 LNG도 전 세계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에너지의 세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대동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대동맥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를 떠올려보면 감이 잡힙니다.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하자 유가는 3개월 만에 4배로 뛰었고 전 세계 경제는 동시에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수킬로미터짜리 줄이 생겼고 일본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든 건물에 네온 사인이 꺼졌고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제한됐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온 국민이 체감한 순간이었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즉 페르시아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같은 세계 최대 산유국과 가스 수출국이 몰려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원유와 가스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호르무즈라는 좁은 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의 병에 물을 담았는데 그 물을 쏟아내는 출구가 병목 하나뿐인 형국입니다. 지금 그 병목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공습 직후부터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유조선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기뢰를 깔거나 군함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미 당국은 밝혔지만 초단파 무선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보험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고 선박 운항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폭등의 안전 리스크까지 겹치니 굳이 목숨을 걸고 해협을 통과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를 사실상 마비시킨 이란의 가성비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고 JP모건은 군사 충돌이 확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습 전날 72달러였던 브렌트유가 주말 장외 거래에서 이미 12%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선물 시장이 재개되는 3월 2일, 모든 트레이더의 심장이 같은 곳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과연 100달러의 벽을 깨고 올라갈 것인가? 이 숫자가 당신의 일상에 미칠 충격은 생각보다 직접적이고 생각보다 빠릅니다.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의 제조업 생산 원가는 0.68% 상승하고 수출은 0.39% 줄어든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죠? 하지만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가 6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0.39%는 23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유가 상승폭은 10%가 아니라 40%에서 80%입니다. 이 파도가 가장 세게 덮칠 나라가 어디일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도 남는 나라죠. 유럽? 유럽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노르웨이 북해 유전과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한 미국산 LNG 공급망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중국?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38%로 높긴 하지만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원유를 끌어오는 대체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유는 단 한 방울도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 원유의 69.1%, 거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이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원유의 95% 이상, 코트라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상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의 약 70%가 이 폭 33km짜리 바닷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식탁 위의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신 집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 냉장고를 채우는 식재료의 70%가 딱 하나의 도로를 통해서만 배달됩니다. 그 도로가 막히면 냉장고에 남은 것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류가 약 201분이라고 하니까 대략 7개월 정도는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연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7개월 뒤에도 도로가 뚫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굶주림이 시작됩니다. 원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연가스 LN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LNG 수입에서 중동 국가인 카타르와 오만의 비중을 합치면 36%에 달합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데 카타르의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은 호주에서 26%, 말레이시아에서 12%, 미국에서 11%의 LNG를 수입하고 있어 원유보다는 사정이 낮지만 전체 공급의 3분의 1 이상이 한순간에 끊길 수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떠올려보면 상황은 더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철강을 제련합니다. 이 모든 제조 공정의 출발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비싸지면 제품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춥니다. 수출이 줄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 것도 결국은 이 도미노였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원화 약세, 외국 자본 이탈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나라 전체가 IMF의 문을 두드려야 했죠. 물론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환 보유고도 두텁고 경제 체력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에게는 아무리 강한 갑옷을 입혀도 발 뒤꿈치 하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듯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는 구조적 약점은 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겹의 공포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우회로마저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면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라 불리는 동서 횡단 송유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동쪽에서 원유를 뽑아 사우디 국토를 가로질러 홍해 서쪽의 항구 얀부까지 보내는 우회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이 송유관을 통해 홍해로 원유를 내보내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기름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옆으로 도랑을 파서라도 물길을 돌리는 것처럼 에너지 시장도 나름의 우회 경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도랑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바로 그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홍해 항로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재개하겠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입니다. 이들에게 이란은 돈줄이자 무기 공급원이며 정신적 후원자입니다. 그 이란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후티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의 첫 공격이 이르면 오늘 밤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홍해는 평화를 되찾는 듯 했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의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고, 전 세계 해운업계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하느라 비용과 시간이 폭증하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오만의 중재를 통해 후티와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은 공습을 중단하고 후티도 공격을 멈추기로 했죠. 홍해에 다시 배가 다니기 시작했고 운임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후티가 휴전 합의를 2달 만에 파기하고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면서 홍해는 다시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명분을 등에 업고 돌아온 겁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약 12%가 오가는 핵심 무역로입니다. 매년 약 1조 달러, 한화로 1,400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쪽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맡고 있고, 서쪽의 홍해는 후티 반군이 불을 지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에너지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두 개의 출구가 동시에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이 두 갈래인데 한쪽은 공사 중이라 차단됐고 다른 한쪽은 사고가 나서 언제 뚫릴지 모릅니다. 결국 회사에 갈 수 없거나 서너 배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한국까지 오려면 호르무즈를 직통으로 지날 때보다 2주에서 3주 이상 더 걸립니다. 그 기간만큼 운임비가 오르고 전쟁 위험 보험료가 붙고 기다리는 동안 시장의 불안은 기름값을 더 끌어올립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조차 위험하고 비싼 상황인 겁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는 이미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올해 들어 5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도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건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최악의 가능성입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두 개의 목줄이 동시에 조여지는 이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끓기 직전에 압력솥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가장 먼저 터져나올 곳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하늘 높은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까요? 주유소 사장님? 물론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진짜 비명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항공, 해운, 이 세 업종이 이번 사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업계 이야기입니다. 석유화학의 원료는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원유에서 뽑아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도 정비례로 뜁니다. 석유화학 회사들은 이 나프타를 NCC, 즉 나프타분 해설비에 넣어서 에틸렌이라는 기초화학 물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 합성섬유, 페인트 등 온갖 제품을 생산합니다. 업계에서는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것을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석유화학의 순수 마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손익분기점이 톤당 250달러 안팎인데 최근 이 스프레드가 톤당 42달러까지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2025년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1조 6천억 원대의 합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 급등이라는 폭탄이 추가로 떨어진 겁니다. 원료비는 치솟는데 제품 가격은 올릴 수 없는, 위로는 천장에 눌리고 아래로는 바닥이 꺼지는 이중고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든 환자한테 독감까지 겹친 격이라는 거죠. 항공업계의 사정은 더 급박합니다. 항공유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일 비용 항목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약 4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유가 상승폭이 배럴당 30달러에서 60달러라고 치면 단순 계산으로 1조 3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류 할증료를 올려서 일부를 만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항공유 상승분을 전부 승객에게 전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항공유 가격이 5% 오르면 항공사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운항하던 중동 노선, 인천에서 두바이 노선을 결항 처리했습니다. 2월 28일 두바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급히 인천으로 회항했고 이후 운항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환율 변수까지 겹칩니다. 항공사는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 등 영업비용의 약 30%를 달러로 결제합니다. 중동 사태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나가는 비용이 원화 기준으로 더 커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계입니다. SK해운, 페노션 같은 유조선과 벌크선 주력 해운사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호위 선단, 즉 콘보이를 편성해 유조선을 보호해줬습니다. 1987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 해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아주고 호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교전 당사자입니다.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호위 없이 보내자니 유조선 자체가 위험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정식인 겁니다. 해운사 입장에서 우회 항로를 택하면 운임 수입이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료비, 전쟁 위험 보험료, 항해 일수 증가에 따른 운용 비용이 폭증합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라는 말로 업계의 불안을 대변했습니다. 석유화학은 원료가 비싸져서, 항공은 연료가 비싸져서, 해운은 길이 막혀서, 세 업종이 각기 다른 이유로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 비명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기름값을 타고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까지 번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불길을 막을 방화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지갑과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공습 소식이 전해진 2월 28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재정부도 경제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동시에 비상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아직은 괜찮다였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나 LNG선 운항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예정이어서 우회 항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비축유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전략 비축유는 약 1억 배럴에 달하며 민간 비축분을 합치면 약 201분, 대략 7개월치의 기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가스 재고도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일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내일부터 중동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공장과 자동차와 난방이 7개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은 여수, 거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나누어 저장되어 있고, 산업부는 수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즉각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비상 매뉴얼을 가동했습니다. 해외 생산분 도입 확대,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산업부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긴급 대책반을 편성해 사태 전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중동 이외 지역에서의 원유 공급선 다변화와 스판 물량 확보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시 도입 가능한 현물 시장의 기름을 미리 사둬서 혹시 모를 공급 공백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물류 측면에서도 당장의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위기라기보다는 기존 비상 경로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이 4일에서 일주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의 반격과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축유 201분이 넉넉해 보여도 분쟁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선언에 그치고 물리적 차단으로 발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무선 경고 수준이지만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거나 유조선을 납포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우회 항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국제 공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 회원국들이 과거처럼 공동 비축유 방출에 나서준다면 시장의 공포는 한결 누그러지겠지만 미국 자체가 교전 당사국인 이번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매끄럽게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정부의 플랜 B는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충분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비가 얼마나 더울지 모르면 안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지갑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킬지도 지금 당장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으며 후티 반군은 홍해에 불을 지르겠다고 선언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과 우회 혈관이 동시에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이 우리의 지갑과 투자 시장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 것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주유소 기름값이고 그 다음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그리고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공산품의 가격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0.6%포인트 이상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다음 달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라면 한 봉지, 생수 한 병의 가격표가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도 오르고 항공유가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도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인데 경기 둔화에 대응해 한두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죠. 하지만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고 금리를 안 내리면 경기가 더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동발 유가 폭등이 겹치면 올해 금리 인하 기대는 안개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한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상승의 또 다른 위협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직격탄입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첫 이란 공습 때도 코스피는 당일 급락했지만 일부 섹터는 오히려 불기둥처럼 치솟았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정유주, 방산주, 해운주입니다. 정유주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기름값이 비싸지면 정유사가 싸게 사둔 원유로 만든 석유 제품의 판매가가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해운주는 운임 상승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항로가 길어지고 위험해질수록 운임은 올라가니까요. 방산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가장 원초적인 논리가 작동합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지난해에도 중동 위기 때마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의 급등은 대부분 단기적입니다. 공포에 올라탄 주가는 공포가 사라지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난해 6월 공습 직후 급등했던 정유주와 방산주 상당수가 한 달 안에 상승분을 반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주식을 사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오히려 꼭대기에서 물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태가 조기에 진화될 경우 급등한 정유주와 해운주는 더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섹터도 있습니다. 항공주는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가장 취약합니다. 석유화학주 역시 원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 급등이 소비를 위축시키면 내수 관련주 전반이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과거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반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의 정점에서 공포에 팔아버린 투자자보다 공포를 견디고 포트폴리오를 지킨 투자자가 6개월에서 1년 뒤에 훨씬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공포에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포에 투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이란의 정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며칠 만에 풀릴지 몇 달을 갈지, 미국이 언제 작전을 종료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축유처럼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전쟁 와중에 무너진 포트폴리오는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공격의 시간이 아니라 수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